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가장 높은 6%를 기록했습니다. 민생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을 올려달라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죠. 집중진단에서 물가와 임금 인상을 둘러싼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토론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 미국도 굉장히 올라갔는데 우리도 드디어 6%를 기록했습니다. 6월 달. 정말 높은 수치를 보게 됐는데요. 이종욱 교수님, 자, 6%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가장 이렇게 오른 큰 요인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제일 큰 것은 역시 그 유가 상승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에 우리 그 유가가 평균 한 62불에서 74불 사이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네. 한 74에서 이미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약간 오르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예. 120불, 110불로 뛴 거예요. 네. 그럼 이 폭이 어느 정도 거의 뛰었느냐면 70불에서 120불 뛰었으면 예. 그냥 한 44% 정도 뛴 겁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이제 1월에서 지금 현재 5월 정도까지는 예. 유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좀 반영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앞으로 한 6, 7개월 동안은 지난해 유가에 비해서 거의 한 44% 정도 뛰었거든요. 평균 뛰었기 때문에 이번 6월 달 6% 인상에서도 네. 가장 기여한 것이 뭐냐면 이 제일 1번이 뭐냐면 9.6%가 전기, 가스, 수도고 네. 두 번째가 이제 공산품 쪽이 9.3%입니다. 공산품 9.3%인데 네. 공산품 9.3%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석유. 석유가 39.6%로 약 40% 정도를 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면 다른 부분에서는 이게 흡수할 곳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대체로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방을 예. 어느 정도 여름철 되면 우리가 그 시금치를 갖다가 상치를 갖다가 금상치라 그래가지고 네. 여름철 신선 물가가 약간 오르는 부분은 있었는 건 당연한데 이 공급 부분에서 오는 공산품하고 이 전기 수도 서비스에 온 네. 물가 상승 이거는 흡수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군요. 이 문제가 뭐냐면 예. 공산품 석유 가격 상승에서 온 이 부분 자체는 예.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 더 오르고 올 수가 있냐? 상승세가 계속 갈 수밖에 갈 없다.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소비자 물가라는 건 전년도 동을 대비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예. 작년에 우리 유가의 평균 유가 수준 자체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맥시멈이 74불이었거든요. 배럴당. 네. 그런데 지금 시작한 게 120불, 110불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현재 40%, 30%, 약 40% 오르는 이거는 올 12월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네. 계속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의 물가는 우리 추경호 부총리가 말했지만 상당히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사회자에도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우리 정부가 직면해 있는 네. 어떤 물가 비상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게 그러네요. 이거 우리가 근데 산유국이 아니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 외부 충격에 의해서 공급 요인에서 발생하는 그렇죠. 물가. 예, 이 부분을 그래서 정부가 상당히 어떻게 지혜롭게 이걸 수습해야 되는데 예. 상당히 또 공공 부분에서도 예.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한다 그러면서 이 전기, 수도 이런 요금을 거의 동결해 놓고 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걸 뭐로 받아들였냐 하면 공기업의 부채로 그렇죠. 받아들여서 그렇죠. 예. 그걸 부채로 받아들여서 예. 공기업이 이 부분 자체를 부채가 감당이 안 되면 자연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상황에 와 있어서 올해 연말까지 우리 국민들이 겪는 물가의 부담은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에 안 해본 정책을 취해야 되는 아주 지금 국민들을 신정부에 대한 기대를 부응하려 그러면 과거에 취하지 않는 정책을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정책적으로 지금 대응하기도 어렵고 과거와 다른 정책을 취해야 되지만 뭐 어떻게 할지 저희가 좀 차근차근 따져보기로 하고요. 자, 석유류 제품이 올라서 공산품, 공업 제품이 뭐 10% 가까이 올랐는데 보통 이 물가가 발표되면 왜 피부로 느끼는 뭐 체감 물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6월 전체 6%보다 훨씬 더 오른 거죠? 그렇죠. 예, 생활 물가 지수를 따로 발표하는데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할 때마다 일반 시민들이 아니 내가 느끼기엔 훨씬 많이 올랐는데 뭐냐 그러니까요. 이래서 체감 물가 지수를 반영을 잘 못한다 해서 따로 발표했는데 7.4% 올랐다고 하고요. 7.4. 신선 제품도 많이 올라서 5% 이상 5.4%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건 미국에서도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물가는 8.3% 올랐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이게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자원 보유국들이 이걸 계기로 이제 자원과 식량에 대해서 국제 가격이 오르는 영향이 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이 밑바탕에는 사실은 코로나19 이후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돈을 풀었다. 전세 과도하다고 얘기해야 될지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돈을 많이 풀었다 그러죠? 네. 왜냐하면 수요 공급 동시 충격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왜 공급 사슬을 유지해야 되죠. 생산도 원자재 공급도 뭐 유통도 유지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하여 공급 사슬이 끊기면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또 한편으로 소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소득 지원, 소비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재난 지원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1경 정도 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 세계적으로요. 예, 네. 우리나라 뭐 미국만 해도 5조 달러 이상은 풀렸다라고 하니까 5천조죠. 이렇게 돼서 유동성이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부자가 된 느낌으로 사치품이나 이런 투자가 많이 늘어났죠. 네. 그런데 이쪽에 버블이 생기고 그것이 지금 공급 충격으로 생긴 이 현상 때문에 위험 부담을 느끼고 모두가 동시에 느끼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물가 인상에 대해서 물가 인상만이 아니라 다른 경기 회복은 아직도 장담 못하고 경제 성장률이 회복돼야 되는데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는 지금 국면에서 물가가 그대로 계속 오를 전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분 보시기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은 상태를 지속할 거는데 제가 자주 다니는 그 설렁탕 집도 원래 10,000원이었는데 2,000원 한꺼번에 올렸더라고요. 12,000원 받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 6% 했지만 실제 우리 직장인들이 느끼는 거는 뭐 6%가 아니고 10%, 20% 그렇게 오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많이 오르면 우리 경제 영향이 어떻게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여러 분야에서 미치게 될까요? 어떤 게 가장 걱정이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물가 올리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가격 올리는 거를 그냥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경제에는 이게 일종의 체인 효과가 생깁니다. 내가 물가를 올리면 그럼 거기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은 내가 받는 월급으로서 생활이 안 되니까 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걸 요구하게 되고 임금 인상.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가와 임금 인상 자체를 이렇게 어떤 소용돌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계속 요구하게 되는 이런 식의 이제 있는데 사실 이 정부가 이렇게 이제 저도 가는 식당 보면은 소비자 물가가 6% 정도 올랐어요. 6에서 10%는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20% 정도 올려놓은 거예요. 네, 20% 밥값 정도. 20% 정도 다 올렸어요, 실제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이야기했지만 정부의 물가 대책이라는 것도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자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가를 소비자 물가의 평균치보다도 우리가 지금 올해 최저임금 할 때 4%로 생각했거든요. 2023년도에 최저임금 결정할 때 물가 상승을 4%로 이렇게 했는데 4%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4%보다 높게 임금을 가격을 인상했다. 이럴 때는 정부 세제 당국이 지나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도한 가격 인상에 이렇게 해서 그만큼 세금을 부과하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금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든지 네. 뭔가 이렇게 정책을 취해서 네. 가격을 올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격을 덜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법인세를 적게 내는 이익을 얻는다든지 뭔가 그런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이제 그런 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 가게나 기업들이 좀 이 고통을 분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세금 내는 건 국가가 고통을 분담해 주나요? 안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뭐 우리 직원들이 임금 내는데 고통이 국가가 부담해 줍니까? 안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세제 정책을 가지고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세제로 가격을 좀 덜 올리는 데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일테면 우리가 보면 요즘 많이 이야기한 가운데 하나가 이 파블릭 골프장 같은 경우도 아니 파블릭은 뭐입니까? 이 특별 소비세도 안 내고 싸단 말이에요. 예. 근데 회원제에 비해 싸죠. 회원제보다도 적잖게 비싸단 말이죠. 그린피가 더 비싸다 그렇죠. 회원제보다. 그럼 그거를 초과 세수를 통해 가지고 걷어들이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가격을 덜 올리는 데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든지 그러니까 이 법인세 외에도 어떤 다른 세제 측면에서 조금 그렇죠. 인센티브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위기 상황 하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부와 노동계와 가게가 고통을 분담하자. 예. 그런데 내 실생활에서는 식당 가면 임금을 더 내야 되고 예. 내가 내는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기업하는 사람은 법인세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세를 내는데 집세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고통 분담이 무슨 고통 분담입니까? 모든 걸 내가 다 부담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통해서 고통 분담을 느끼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정부는 현재 이런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통 분담을 하자는 뭐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추경호 부총리가 관련해서 대기업들의 그 경제단체장들한테 좀 임금 인상 이런 걸 좀 억제해달라 큰 기업들에 대한 요구한 것 같아요. 예. 물가가 오르니까 근로자들이야 직장인들이야 임금 실질 임금을 보전받으려면 좀 임금 올려달라고 하고 싶을 텐데 임금 인상, 물가 상승 아까 이게 연쇄 효과 때문에 좀 이렇게 안 좋은 현상으로 갈 거라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더 인상 요구 당연한 겁니까? 이제 물가가 이미 올랐죠. 예. 그래서 후행적으로 예. 임금이 상응해서 오르지 않으면 사실 마이너스 실질 임금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통제를 할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 다른 뭐 세제든 다른 지원책이든 이런 걸 통해서라도 조절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예. 물론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원가 상승 요인들을 한꺼번에 메뉴를 한번 가격표를 바꾸려고 그럴 때 확 올려버리거든요. 앞으로 오를 것까지 올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도하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임금이 그걸 쫓아가지 못하면 임금 노동자만 고통 분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예. 뭐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 예상치보다도 낮게 5%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임금 노동자들이 좀 더 많이 고통 분담하거나 고통 전담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임금이 오르면 물가에 영향을 주지만 과거처럼 70년 임금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론이 나왔던 게 70년대 5.1 쇼크 때인데요. 사실은 그때만큼 노동력 의존적 구조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 전반이. 그래서 임금만 통제 가능한 변수로 삼아서 통제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임금 노동자가 대다수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가족까지 생각하면 70~80%의 구성원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중들의 빈곤을 통해서 위기를 탈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거고 또 한편으로 이제 최근엔 공급 충격이지만 코로나19 위기의 밑바탕에는 수요 공급 동시 충격이거든요. 수요 공급 동시에 공급도 수요도 동시에 진작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임금을 낮추는 것이 사실은 공급 사슬을 해결을 하면서 동시에 임금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다면 사실 두 바퀴로 굴러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죠. 수요적인 측면도 좀 물가 상승 영향을 좀 줘왔다 그런 얘기인데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임금을 좀 적게 올리라고 대기업 요구하니까 이거 직장인들이 그렇더라고요. 월급 잡으면 물가 잡히는 거야?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던데. 그 말도 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아까 우리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임금 우리 직장인들이 임금 안 올리고 물가는 올리면 예. 지금 이제 물가는 올랐어요. 예. 이 공급 충격 때문에 올랐어요. 그럼 내 임금 안 올리고 물가 올라가 있으면 아까 얼마잖아. 실질 임금에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대기업이 공급 충격으로 인한 수요가 인상 자체에서 그 물가 요인을 정부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물가 올렸으면 정부가 그 부분의 충격을 세제를 뭐 통해서라도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걸 꺼내들어야지 대기업 보고 임금 인상 자제해달라. 자, 그런데 임금 인상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다 대부분 노조가 있단 말이죠. 예. 노조하고 이 사측하고 협상을 통해서 하는데 예. 정부가 노조하고 그 사측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파업을 한다. 그럼 정부는 과연 어느 편을 들어야 될까요? 아마 이 현 정부도 윤석열 정부는 정부도 지금 이제 만만치 않은 그 과제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예.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 보고 인상 자제하라고 해봤죠. 임금은 노사협상에서 결정되는데 노총에도 뭔가 우리 추 부총리께서 자제하게 될 어떤 정당한 그런 사유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 예, 예. 아, 그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서 자제를 시킬지 예, 서로 좀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그 호소 아니겠습니까? 좀 각자 양보하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추경호 우리 부총리께서도 국회에 계셔가지고 예. 그동안 최근 한 4, 5년 동안에 이 학자들 사이에서 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보시면 가족 구조 자체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는 네. 부모를 모시고 살았고 네. 우리 세대는 부모를 모시지 않고 살기 네. 때문에 이 노령층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라는 것이 상당한 부분이 국가의 부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거에 대한 수요도 제일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득 보전이라든지 예. 이번과 같은 물가 인상에 대한 소득 보전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세금 구조화에서 어떤 부분을 전략하면 이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래서 최근 2, 3년 동안에 연구를 해서 특히 그 지방 조육재정 분담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분담금. 분담금, 국세를 나눠주는 거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조육감 각 단체의 조육감 선거가 저렇게 치열한 이유가 뭐냐면 돈이 많으니까. 이분들은 돈을 확보할 의무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국가에서 다 나눠주니까. 그렇죠. 97%, 98%를 하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방재정 조부금은 증가하는데 학령 인구는 줄어들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 수는 적고. 예, 그게 뭐냐면 날 780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요즘 480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예. 국가 KDI 같은 데 연구한 결과를 보면 예. 이 지방 조육재정 분담금을 공식만 좀 바꾸면 21년부터 60년까지 한 50조 정도가 절약돼서 매년 25조의 여유가 난다. 그 25조가 돈으로 난다. 그 돈으로 좀 이 물가 인상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지원하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정부가 이미 알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근데 말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죠. 그렇죠, 교육재정 그렇죠. 교부금이 인구에 비해서 학력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아도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허투루 쓰고 있느냐?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 정부가 인기가 없더라도 지금 이제 기묘한 게 어떻게 하면 실업 예. 고령 인구 그다음에 이 인플레를 극복해 가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런 걸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 꺼내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 학계에서는 그런 논문이 인용되고 다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교육감들이 반대하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인기 투표하면 안 되려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 뭐 교육재정 교부금 허투루 쓰지 말고 취약계층 지원이나 좀 잘해라 이렇게 그렇죠. 요약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물가 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네. 정부가 직접 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임금 인상 관련해서 조금 그 얘기를 좀 좁혀보면 아까 그 노사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현대자동차가 오랜만에 지금 뭐 4년 만입니까? 지금 파업 지금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데 뭐 파업권을 확보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예. 그 교섭을 10차례 정도 했는데 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파업에 돌입하려면 냉각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조정전치주의라고 노동위원회에 이제 교섭이 난항이니까 중재 조정을 해달라. 예. 그래서 근데 교섭 그 기간이 이제 의견 차이가 너무 크면 양쪽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 차이가 너무 크면
그걸 이제 2주간 심사해서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당한 합법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은 됩니다. 현대자동차 회사 측과 노조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노동부의 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가 돼서 이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예. 파업은 하지 않고 교섭을 더 좀 해보겠다 그런 건가요, 노조가? 예, 근데 대체로 이제 뭐 이렇게 파업을 선언하고 임금 교섭을 하는 게 예. 항상 있어왔던 사용자들과의 뭐 노동조합과의 힘겨루기가 사실은 쉽게 타결이 안 나거든요. 이번에 제일 그 4년 만에 뭐 파업을 앞두고 있다는 제일 지금 갈등이 심한 반대가 심한 게 어떤 부분이에요? 서로 노조 요구 사항에서 일단 임금 물가 상승했고 그러니까 뭐 2020년엔 동결을 했었거든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예. 작년에 이제 좀 올렸는데 예. 그 충분히 회복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물가 상승 요인들 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이 16만 5,200원 요구하는 게 있고요. 월 단위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고용 안정 요구, 뭐 또는 신차의 전기차, 미래차를 적극적으로 국내에 배치해라 하는 것과 신차를 국내에 배치해라. 예, 예. 미국에만 투자하지 말고. 한 해에 5천 명씩 퇴직을 하거든요. 저 현대자동차 생산직 이게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 채용을 잘 안 하고 있어서 신규 채용 요구와 정년 연장 요구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 정년 연장하라. 근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참 미래가 불투명하다. 네.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씩 조금 세부적으로 따져봐야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이제 이걸 통으로 대답을 듣기를 요구하고 그런 사이에서 의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주 있던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인데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과 파업을 선언하는 것하고는 또 간격이 있고요. 그 정도로 뭐 아주 의견 차이는 확실하지만 많이 벌어져 분명하지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파업에 돌입하고 장기화될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어느 선에선가 타협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예. 예. 이종욱 교수님 지금 노조의 요구, 현대차 노조 요구 이렇게 좀 보시고 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기본급 16만 5,200원 요구, 또 임금 피크제 철폐, 정년 연장, 뭐 성과급 30% 지급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는 한국의 민주노총의 가장 그 튼튼한 이제 기반이기도 하고 한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걸 내용을 보면 저는 두 가지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예. 사실 여러분들 이 현대자동차가 기본급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차 한 대를 만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낼 수 있는 수익은 정해져가 있습니다. 차 한 대당 수익. 예. 고급차는 얼마 이렇게 고급차는 했다면 수익이 얼마. 좀 많을 텐데. 예. 그러면 그 자기들이 이 그 협력업체라고 하는 부분에 가야 될 돈도 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 자동차 관련된 연구를 하고 제가 이 분야에 제가 뭐 지금 현재도 모빌리티 학회장을 하고 있지만 뭐 이 협력업체, 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 노조에 있는 분들 이런 분을 만나서 현대자동차 저렇게 열심히 노사하시는데 노동운동하는데 여러분들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해봤자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얻을 게 없다. 그럼 뭐냐 하면 현대자동차의 노사들이 기본급을 16만 5천 원 인상해달라. 네. 성과급의 30%를 순이익의 30%를 달라. 이렇게 하면 성과급으로 달라. 그러면 사실은 이 협력업체 사람들은 말할 곳이 없어요. 이 효과가 어디로 올 것이냐? 예. 이 효과가 결국 뭐냐 하면 협력업체 부담으로 이어집니까? 협력업체의 부품 단가 낮추는 걸로? 낮추는 거로 그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유서를 협력업체에 있는 근로자나 사장님들은 제발 유서를 내지 말라. 16만 3천 원 나오면 협력업체 사람들은 이거 납품 단가 또 얼마나 더 깎아달라 할지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어느 기자도 협력업체가 당할 고통에 대해서는 한 분도 보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협력업체 사람들은 왜 안 하느냐? 우리는 먹을 게 없다. 그냥 빨리 현대차 노조가 빨리 타협해가지고 빨리 이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게 하나가 첫 번째 있고 이 하면서 사실은 현대차 노조가 4만 6천 명 정도 되지만
협력업체는 이보다 훨씬 더 한 10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워낙 많겠죠. 이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에요. 예. 이런 부분을 이 새 정부는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사실은 뭐 현대자동차 정규직 임금이 오르면 예.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느냐? 어떻게 있어요? 뭐 물론 이제까지 그래 왔습니다. 협력업체 납품 단가 인하를 통해서 임금 비용이 오른 만큼의 비용은 다 전가시키는 전가시키는 방식을 썼는데 예.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 이윤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현대차가 예, 현대자동차에 자기 이윤을 줄이는 방식이 이익을 있고 예. 또는 대부분 뭐 지금 물가 인상하는데 예. 나타났듯이 가격에 반영을 합니다. 아. 근데 물론 임금이 차지하는 대기업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의 임금 비용은 전체 영업 비용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원가에서 다른- 한 10, 예. 20% 되는니까. 예,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시키면 예. 사실은 다른 요인들까지 원자재 가격, 부품 조달 가격 상승 이런 걸 감안해서 임금 인상까지 감안해서 가격을 얼마로 책정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격이 오른 만큼 매출이 줄어들 것과 이 요소와 이제 비교하면서 평가하면서 이제 전략을 세울 것인데 예. 사실 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바로 이제 납부단가 인하로 협력업체에다가 연결하는 돼야 되는 것은 아니죠. 현대자동차가 이제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긴 하죠. 이게 정말 이번에 만약에 파업을 하지 않고 기본급 노조 요구대로 올랐을 경우에 얼마큼 올렸을 게 그 임금 인상이 그 부담이 과연 어디로 가나 협력업체 주요 짜기로 갈 건가 자동차값 올라가는 것으로 갈 건가 어디론가에 갈 텐데 아니면 현대차가 경영 효율을 통해서 뭔가 비용을 좀 흡수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왜냐면 이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리 굉장히 참 치열한 그렇죠. 제품입니다. 네. 이게.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제네시스라는 시리즈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뭐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지만 결코 쉽지 않을 거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데 가서 고급차에 가보면 한국이라는 브랜드와 독일이라는 브랜드와 일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브랜드에 또 프리미엄이 좀 있다 이거죠. 예. 프리미엄이 있는 만큼의 가격 차이를 겪어야 되고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역사가 짧은 만큼 네. 선진 업체를 따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예. 이제 이런 것도 남아 있어서 이 사실은 자동차 업권에서 이 노동조합이 이렇게 요구할 때는 나는 반드시 뭐 따라가야 되냐면 노동 생산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올리겠다. 노동 이런 생산성을 올리는. 이런 이게 요것만 네. 있지 예. 노조가 우리가 이런 책임을 지겠다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이 들어있었을 때 오히려 전문가 내지는 예. 주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거다. 아, 이것이 전혀 없이 뭐 아니면 있는데 언론에 예. 보도가 안 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예. 항상 우리가 기본이 뭐냐 하면 임금 인상이 있었을 때 가장 그 공급 요인에서 비용 상승 요인이 있을 때 이것을 상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산성밖에 없거든요. 생산성 향상을 하겠다는 그런 스스로의 노조의 노력이 좀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런 그렇죠. 느낌이시죠? 강하게 네. 부합돼야만이 이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수단도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난 주말 민노총에 뭐 대규모 집회가 있었잖아요.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반대하고 최저임금 5% 인상 곤란하다 하면서 했는데 뭔가 민노총과 이 윤석열 정부 간 굉장히 갈등이 지금 이렇게 끌어오르면서 커지는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정부의 노정 어떤 관계랄까? 예, 윤석열 정부가 이제 갑자기 등장한 정부에 가깝죠. 준비가 안 돼서 예측이 불가능하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친기업 성향의 보수 정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게 구시대적인 보수 정부일지 예전에 뭐 임금 뭘 인상 못하게 하고 뭐 노동자 활동도 뭐 공안적 시각으로 탄압하고 이런 발상의 연장선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메르켈 정부처럼 독일의 메르켈 정부처럼
뭐 법정 최저임금 도입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 양극화 독일 내 양극화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약자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재를 확장하는 개혁 보수의 길을 갈지 요 예. 갈림길 사이에 예. 어떤 시대의 사명을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네. 불투명한 상태에 지금 좀 있다. 불투명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민주노총에서는 이제 이 투쟁 중심적인 그런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선전포고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이 퇴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어하는데 끌어오기 위해서 한번 한 거다. 초점을 두고 있다. 사실상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종욱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과 물가 상승의 관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